미 도널드 트럼프의 폭탄 선언이 일부 한국인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국면이 나왔습니다. 반면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 시 러닝메이트인 부통령이 될 해리스 의원은 깜짝 발언도 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한국 관련한 정책이 한국의 앞날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MS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며 대한민국에 핵무기가 배치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여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일부 네티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중국과 갈등을 일으키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당장의 핵무기 배치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고 한국은 중국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며 핵무기 설치를 반대하기도 했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탑재할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적절히 협의하여 핵무장 시나리오로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핵무장을 하고 있는 국가들에는 전쟁 억지력이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큰 시비를 걸지 않으며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열강에 둘러싸여 있는 데다가 북한의 핵 위협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자주국방을 위해 핵무장이 언젠가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미국도 이에 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세력이 갈수록 커지는 데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군비 감축의 성향이 강하여 한국에 각종 걸려있던 제약들을 해제함으로 해서 자체 무장하는 시나리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미사일 협정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과 잘 맞기 때문에 적극 합의에 이른 것이고, 한국의 핵무장까지 논의할 정도라면 결국에는 미사일 협정은 자연스럽게 다 해제되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는 그만큼 강력해져서 주변국의 전쟁 억지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사실이 됩니다. 한반도 핵무장이 말이 되겠느냐,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미사일 협정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에만 2차례가 이뤄질 정도로 매우 파격적인 조치였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장을 순식간에 용인해서 실행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가지고 있는 원자력 발전을 토대로 플루토늄도 수십 톤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서두르면 1년도 걸리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빠른 핵무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무장을 승인하면 미국이 전술핵 배치를 하게 될지 아니면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지는 아직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핵무장 찬성론자들은 한국으로서는 어찌 되었든 무장에서 지긋지긋한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벗어보자는 것입니다. 가령 서해 동해바다에서 싹쓸이 어부라는 중국 어선만 보더라도 한국의 방위력을 얕보니 나오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핵무장을 염원해온 세력도 있지만 한 가지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바로 한국 핵무장 시에 일본까지 패키지로 들어가서 동시 핵무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핵무장하는 안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한일 핵무장 동시 무장론이 나오는 것은 자꾸 바이든이 당선된다는 쪽으로 기울어지자 쓸 수 있는 카드가 중국 때리기밖에 없어 본격적으로 동북아에서 중국을 포위해버리는 전략을 쓰는 것이죠. 따라서 일본이 핵무장을 진행하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 오히려 위협이 되므로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파악하고 있다, 결국 제2의 진주만이 미국에서 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며 미국은 한국은 몰라도 일본까지 패키지로 핵무장을 시키는 것은 상당한 위험 요소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국조차 위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역사적으로 소위 뒤통수를 맞은 다양한 경험이 있기에 언제 어디서 갑작스럽게 핵무기로 도발을 해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우려만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최대한 한국 제재를 풀어서 현무미사일 사거리를 비롯해서 가능하다면 한국 자체 핵무장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가능성이 낮고 최근 바이든 러닝메이트인 해리스 의원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 때와 전혀 다른 국면으로 한반도의 정세가 돌아갈 수 있음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대북 정책과 관련된 질의에서 나는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교환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북한의 단기 위협을 억제하고 되돌리기 위해 동맹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다자간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상 간 톱다운 방식보다는 실무 협상을 통해 비핵화 해법을 찾아내는 상향식 접근법에 방점을 둔 민주당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맹의 협력을 강조한 부분은 한반도 주변국의 참여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려 한 과거 육자회담 등 다자협력 틀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문제는 일본이 이러한 다자협력을 매우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자꾸 한반도 통일 문제에 끼어듭니다. 왜 그러냐고 한다면 다자협상은 판을 깨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한반도 문제에 간섭하는 세력이 많을수록 결론은 엉뚱하게 나며 결코 좋은 그림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옵니다. 이에 관해 짐 로저스는 아베 총리는 한반도 문제에 개입해서 어떻게든 통일을 안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다자간 협력 방식은 일본과 잘 맞으며 바이든 집권 시 한반도 문제는 더 꼬여간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 힐러리는 한반도 문제에 관한 연설에서 남북 간의 긴장감이 유지되는 것이 미국에도 이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그리고 일본까지 합세해서 다자 구도로 가면 당연히 통일도 멀어지는 게 보이는 데다가 한국의 핵무장은커녕 미사일 제한도 묶일 게 어느 정도 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번 한미 미사일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독단에 가까운 결정으로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다방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미사일 협정에 관해서 미국 국방부에서는 항상 더 이상 풀어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미국 국무부와의 실무 협상에서도 더 이상은 미사일 협정을 진행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양 정상이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해 극적으로 세계 최대 2톤 중량까지 미사일 탑재가 된 겁니다. 이 협상이 있은 후에 미 국방부에서 굉장히 당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네티즌들이 잠재적 적국인 한국의 미사일 제한을 풀어줬다라고 말하며 관련 위험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현무미사일 관련한 방송을 특별 편성하면서 한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서 미사일 야욕을 잠재워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주변국들이 긴장하고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에 정말 필요한 안보 요소가 아니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가지 국면에서 대통령답지 않은 언행을 한다, 이상한 면이 많은 사람이다, 혹은 한국의 방위비를 뜯어내려고 하는 비즈니스형 대통령이다 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정작 한국의 중요한 것을 허락해버린 대통령이라 역사의 평가는 어떻게 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갔다가 한국에 와서 위안부 할머니를 포옹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 역시 일본에서 크게 회자될 정도로 트럼프는 일본에만 치우친 대통령이 아닌 것이죠.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으로 대통령다운 품위를 갖추고 재임 기간 내내 인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노벨상까지 수상해서 대통령의 명예는 모두 갖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정작 한국에 크게 도움이 되는 행보는 없었다는 평가가 있었기에 한국 입장에서는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더 낫다는 의견도 이번 논의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핵무장에 관해서도 힐러리 클린턴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과 대만도 하려고 나오니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며 반대한 바 있으니 그야말로 트럼프 정부와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이것은 대만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오는데, 가령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의 안보를 강화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반대하고 나오면서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고 나온다며 이렇게 되면 미중 관계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에서는 트럼프와 같이 대만 편에 서주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대만은 중국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을 못하게 되죠. 이와 같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제안을 모두 풀어버리자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일본과 얽힌 복잡한 관계와 대선 추이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복잡한 심경을 보입니다. 물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나 기존 민주당의 기조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당선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기존의 패널보다 전력이 더 낮으면서도 화질이 우수한 디스플레이, 모든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공통된 개발 방향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소비 전력을 현재에 비해 최대 22% 줄일 수 있는 새로운 OLED 패널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다른 디스플레이 기업들과 비교할 때 뚜렷한 장점을 가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평가할 때 주사율, 프리퀀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갤럭시 S20 사용자들이 당초 기대했던 카메라의 성능은 조금 아쉬워도 실사용 만족도에서 높은 평가를 주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120Hz의 주사율이었습니다. 주사율은 디스플레이가 초당 표시하는 화면의 개수를 의미하는데요. 주사율이 높을수록 보다 선명하고 자연스러운 화면을 표현할 수가 있고 부드러운 사용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빠른 이미지 전환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높은 주사율은 특히 쾌적한 사용감을 제공하죠. 이번에 발표한 갤럭시 노트 20, 그 일반 버전에서도 120Hz의 주사율이 지원되지 않아서 많은 소비자들이 아쉬움을 표출한 바 있었습니다. 주사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배터리 소모가 커지겠죠. 이 소비자가 이용하는 컨텐츠의 종류에 따라서 높은 주사율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지도를 보거나 하는 등의 일상적인 정지된 활동에서는 높은 주사율이 필요하지 않아요. 고화질의 동영상을 감상하거나 이 게임 등을 할 때에는 주사율이 높으면 더 높은 만족도를 줄 수가 있겠죠. 이 삼성이 발표한 기술의 핵심도 어댑티브 프리퀀시, 컨텐츠의 종류에 따라서 디스플레이의 주사율을 자동으로 조절해 전체 소비 전력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갤럭시 노트 20,
고급 모델인 노트 20 울트라에 처음 적용된 기술인데요. 이 어댑티브 프리퀀시 기술을 통해서 화면이 빠르게 전환되는 고성능 모바일 게임 등은 120Hz, 동영상은 60Hz, 사진과 SNS 등의 정지 화면에서는 10Hz로 주사율을 조정해 패널의 구동 전력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주사율을 확 낮추게 되면 화면 깜빡임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었고, 이에 따라서 고정된 주사율을 사용해 왔었습니다. 저주사율로 낮출 경우에 휘도 변화에 따라서 깜빡임이 발생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새로운 백플레인 기술을 적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도입한 백플레인 기술을 통해서 휘도 변화에 따른 깜빡임 없이 안정적으로 10Hz의 낮은 주사율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서도 구현시키는데 성공했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디스플레이의 구동 소다죠. 이 방막 트랜지스터도 저온 폴리옥사이드 LTPO로 변경을 했는데요. 기존에 사용했던 저온 폴리실리콘 LTPS와 비교해서 전화 이동도가 수십 배에서 100배까지 빠릅니다. 소비 전력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것이죠. 이 LTPO 디스플레이는 방막 트랜지스터에 저온 폴리실리콘과 산화물 소재를 함께 적용시킨 것을 의미하고요. 이 방막 트랜지스터에서 폴리실리콘만 적용한 LTPS의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의 반응 속도가 빨라서 신속한 화면 전환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설되는 전류의 양이 많아서 전력 소모가 크다는 단점이 있고, 이 산화물을 적용한 LTPO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그 반대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반응 속도, 응답 속도를 일정 부분 포기한 대신에 누설 전류가 적어서 전력 효율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죠. 이 OLED 패널에는 두 가지 타입의 방막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는데, 화소의 전원을 조절하는 스위치 트랜지스터와 화소의 전기를 보내서 이 빛을 조정하는 구동 방막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액정의 응답 속도는 화소의 전원을 끄고 키는 이 스위치 트랜지스터의 퍼포먼스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겠죠. 따라서 빠른 속도가 요구되는 스위치 트랜지스터에는 LTPS를, 구동 방막 트랜지스터에는 산화물을 각각 적용시킴으로써 LTPO 패널은 두 가지 소재의 장점을 모두 갖춘 패널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OLED 패널보다 22%가량 소비 전력에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LTPO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섹션을 두 개로 나눠서 공정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공정이 늘어나는 만큼 단가도 올라가고 수율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워치 등의 일부 크기가 작은 제품에서만 제한적으로 도입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노트 20 울트라의 탑재를 결정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여지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미 스마트폰 OLED 시장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LG 디스플레이와 중국의 BOE가 추격하는 형국인데, 다른 경쟁 기업들보다 우위에 설 만한 새로운 무기를 삼성이 갖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같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신기술은 또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보면, 이 애플은 공급처 다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이번에 출시되는 아이폰 12 모델에서 전량 OLED 패널의 탑재를 이미 결정했었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서 모두 물량을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삼성 측의 물량이 70%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LG의 경우에는 과거 애플이 LCD 패널을 사용할 때 LG 디스플레이로부터 물량을 상당 부분 받아왔었고, 이번에 출시되었던 아이폰 SE 모델에도 LG의 LCD 패널을 사용했었죠. 그만큼 애플이 신뢰를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LG 디스플레이이고, 따라서 이번 OLED 패널 일부도 LG 측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출시되었던 아이폰, 이 OLED를 탑재한 모델에는 전량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공급받은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당연히 완제품 기업 입장에서는 이 멀티벤더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점 체제보다는 가격을 협상할 여지가 분명 많고 공급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죠. 중국 BOE의 경우에도 아이폰, 갤럭시 S 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제품에 OLED 패널 공급을 갈망하고 있는 상태지만, 이번에 아이폰의 초도 물량에서는 BOE의 패널이 빠졌습니다. 중화권 언론 위주로 아이폰에 BOE 패널의 탑재가 유력하다고 분위기를 몰아갔었지만 자체적인 품질 테스트에서 탈락한 상태이고요. 이 초기 물량이 아니라 리퍼 물량 문 일부에는 BOE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애플 측에 배제된 것이 사실이고요. 삼성이 내년에 출시할 차기 스마트폰 갤럭시 S21에서도 BOE의 패널은 결국 배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이유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품질 이슈도 있었겠고 통상적으로 삼성전자의 핵심 스마트폰에는 항상 삼성 디스플레이의 패널이 거의 전량 탑재가 되었었죠. 이 BOE의 진입을 차단시키기 위한 삼성 디스플레이 측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굵기의 선봉장은 누가 뭐래도 BOE이고 이 갤럭시 S나 아이폰에 납품하는 것은 부품업체 입장에서 세계 최대 업체들이 선택한 기술이라는 의미로 여겨지기 때문에 사실상의 글로벌 인증을 받는 셈이죠.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는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삼성도 이것을 인정하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대목이죠. LCD에 이어서 OLED 패널도 중국의 추격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개발한 새로운 기술, 이 기술력은 한 번 더 중국의 BOE 그리고 다시 부흥을 꿈꾸고 있는 일본의 재팬 디스플레이, 중국과 일본의 디스플레이 업계들을 흔들 만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